결혼 3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시집온 며느리는 출가외인이라며 자꾸 친정에 드나들면 집안의 복이 달아난다고 아예 단념하라고 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유명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내 남편은 그저 덤마도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니 좀 참아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들 가족은 지방 소도시 출신의 백없는 나를 완전히 휘어잡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우리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 되던 날 나는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다. 나는 그들 집 바로 옆 3년간 비어있던 120억 원짜리 저택을 사버렸다. 다음 날 이삿짐 센터 트럭이 시어머니의 눈앞에 멈춰 섰을 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그 표정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내 이름은 박민서. 3년 전 나는 사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던질 수 있는 바보였다. 나는 부산에 계신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대학 시절부터 선망해온 선배 이동준과 결혼했다. 그의 집은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강남구에 위치한 단독주택이었고 시아버지는 중견 건설사의 이사, 시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전업주부였다. 이동준 본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대를 졸업하고 삼성에서 부장 자리까지 오른 젊고 유능한 남자였다. 모든 동기와 친구들 눈에 나는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난 격이었다. 부산의 평범한 집안에서 단숨에 서울 상류층으로 시집을 갔으니 말이다. 그들은 완벽한 남편을 만나 평생 기댈 수 있는 안식처를 찾았다며 나를 부러워했다. 그때의 나 역시 내 행복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될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하지만 이 화려해 보이는 집이 나에게는 금으로 만든 호화로운 감옥에 불과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결혼 후 첫 주, 나는 시어머니 김 여사의 규칙을 제대로 배우게 되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그녀는 나를 거실로 불렀다. 어른들 특유의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미소를 얼굴에 띈 채였다. 민서야, 이제 너도 우리 이씨 집안 사람이니 몇 가지 규칙은 미리 일러둬야겠다. 그녀는 말하며 우아하게 앞에 놓인 청자 찻잔을 들어 뜨거운 김을 살짝 불어냈다.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공손히 앉았다. 혹시 복잡한 제사 예법이라도 가르쳐 주시려는 건가 싶어 속으로 약간 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나를 향해 손을 내밀며 나를 얼음 구덩이에 처박는 듯한 말을 내뱉었다. 내 핸드폰 이리 내놓으렴.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어머님, 제 핸드폰은 왜요?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옅어지며 눈가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다.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법도를 따라야지. 넌 이제 이 집 며느리지 부산 박씨 집안딸이 아니야? 매일같이 친정에 연락하는 게 말이 되니? 앞으로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딱 한 번 10분씩 통화하게 해줄 테니 그걸로 충분하겠지?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다가 무의식적으로 곁에 있는 남편 이동준을 바라봤다. 그가 내 편을 들어주길 바라면서. 하지만 그는 내 팔을 살짝 건드리며 나지막이 속삭일 뿐이었다. 민서야, 그냥 엄마 말씀 들어. 엄마도 내가가 시집와서 마음 딴 데 둘까 봐 그러시는 거야? 마음이 차갑게 식었지만 신혼 초부터 사소한 일로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서울의 명문가는 원래 이렇게 규칙이 많은 법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나는 말없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의 손에 건넸다. 그녀는 만족스럽게 핸드폰을 받아 들고는 마치 불필요한 작물을 처리하듯 거실 TV장 아래 자물쇠 달린 서랍에 넣어버렸다. 그날부터 내 세상은 이 저택과 반경 몇 킬로미터 안의 재래시장이 전부가 되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 10분짜리 통화는 내가 가장 기대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낡은 유선 전화기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고 시간을 재며 우리 집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된 후에도 그녀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걸레를 손에 들고 거실을 아무렇지 않게 저슬렁거리며 여기를 닫고 저기를 터는 척했지만 그녀의 귀는 레이더처럼 쫑긋 세워져 나와 부모님의 모든 대화를 감시했다. 나는 어떤 서러움도 토로하지 못하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 너머의 부모님께 반복해서 말했다. 저 잘 지내요? 동준 씨도 잘해주고 어머님도 친딸처럼 예뻐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수화기에서 뚜뚜 하는 단조로운 신호음이 들릴 때마다 나는 울음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분명 부모님은 내 목소리에 담긴 피로와 진심 없는 말을 눈치채셨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들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나는 모든 서름을 속으로 삼켜야만 했다. 이동준. 내가 평생을 맡길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남자는 결혼 생활 속에서 철저한 마마보이가 되어갔다. 그가 나에게 못되게 군 것은 아니었다. 그는 명품 가방을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기념일에는 값비싼 선물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나는 언제나 희생될 수 있는 외부인이었다. 한 번은 내가 식탁에서 무심코 부산 해물파전이 그립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탁 소리를 내며 상위에 내리쳐졌다. 서울에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 왜 자꾸 그 총구석 음식을 들먹여? 민서야, 이제 마음 좀 다잡아야겠다. 그런 격 떨어지는 것들 좀 그만 생각하고. 나는 서러움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이동준을 쳐다봤다. 그는 그저 내 접시에 김치 한 조각을 올려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민서야, 우리 집도 강남에서 나름 체면이 있는 집안인데 엄마는 처갓집 식구들이 혹시라도 격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우리 얼굴에 먹칠할까 봐 그러시는 거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부산 음식이 우리 집 아주머니 솜씨보다 맛있겠어? 그의 말 속에 무심코 배어나온 우월감과 내 고향에 대한 경멸은 수많은 작은 바늘이 되어 내 심장을 촘촘히 찔러댔다. 그의 눈에 내 가족, 내 고향은 그저 촌사람들, 자신의 체면을 깎아 먹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런 날들을 나는 3년이나 견뎠다. 3년 동안 나는 새장 속에 갇힌 카나리아처럼 모든 친구를 잃고 과거의 모든 인연과 단절되었다. 내 활동 반경은 이 저택에 국한되었고 내 의무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법을 배웠고 모든 감정을 마음속에 감추는 법을 배웠고 거울을 보며 가장 표준적이고 순종적인 미소를 짓는 법을 연습했다. 때때로 거울 속에 비친 눈빛은 공허하고 얼굴은 초췌한 여자를 보며 낯설음을 느끼곤 했다. 이게 정말 나일까? 부산 바닷가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던 그 생기 넘치던 박민서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나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부모님의 30주년 결혼기념일이었다. 한 달 전부터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한번 다녀와야겠다고. 3년 동안 부모님 얼굴 한 번 뵙지 못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다. 그날 밤 이동준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나는 지난 3년간의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조심스럽게 그에게 부탁했다. 동준 씨, 다음 달 15일이 우리 부모님 결혼기념일인데 저 부산에 좀 다녀오고 싶어요. 딱 이틀만이라도 안 될까요? 나는 긴장감에 옷자락을 움켜쥐었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이동준이 입을 열기도 전에 거실에서 TV를 보던 시어머니가 먼저 들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내 앞으로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탁자 위에 유리컵을 집어내 발치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요한 거실을 찢었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몇 조각이 발목을 스쳐 지나가며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떨었지만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친정. 박민서, 너 지금 제정신이니? 시어머니는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고막을 뚫을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3년인데 아직도 마음이 딴 데 가 있어? 너 우리 집안 망하길 바라는 거지? 우리 집 돈, 우리 집 복, 몽땅 내 그 후진 부산 친정으로 빼돌리려는 속셈이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한 넌 이 집 문턱을 넘어 친정에 갈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 악독한 말들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다.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나는 히스테리를 부리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고개를 들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내 남편, 내가 한때 사랑했던 그 남자를 바라봤다. 내 눈빛은 애원으로 가득했다. 그가 나서서 단 한마디라도, 딱 한마디만이라도 내 편을 들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내가 한때 그토록 다정하다고 믿었던 그의 눈에는 지금 난처함과 회피만이 가득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내게 다가와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야, 그냥 엄마 말씀 들어. 화나게 해드리지 말고. 부모님 기념일은 우리가 돈을 좀 넉넉하게 보내드리면 되잖아. 마음만 전해지면 되는 거지? 돈. 또 돈이었다. 이 집에서는 모든 문제, 모든 감정이 돈으로 측정되고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발치에 널린 유리컵보다 더 철저하고 더 단호하게. 이 집에 대한 마지막 환상과 기대가 돈을 보내드리면 되잖아 라는 말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바닥에 난장판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웃음이 터져나왔다.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웠다. 나의 지난 3년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내 출신을 무시하는 남자, 나를 도둑처럼 경계하는 가족을 위해 나는 내 가족과 자유, 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정말이지, 너무나 어리석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들 모자를 바라봤다. 한 명은 기세등등했고 다른 한 명은 나약하고 무능했다. 내 얼굴에 미소가 이상하게 보였는지 이동준의 표정에 불안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입을 열었다. 네,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안 갈게요. 그리고 나는 몸을 돌려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와 묵묵히 바닥의 유리 조각들을 쓸어담기 시작했다. 내 동작은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느리고 침착했다. 유리 조각 하나하나가 내 죽어버린 사랑의 잔해 같았다. 마지막 조각까지 깨끗이 치운 후 나는 허리를 펴고 그들 둘을 향해 다시 한번 순종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다만 이번 미소 뒤에는 더 이상 서러움과 인내가 아닌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동준, 김 여사. 당신들은 박민서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물은 홍시인 줄 알았겠지? 그건 당신들이 내가 누군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이 게임, 이제부터는 룰을 좀 바꿔야겠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웠다. 옆자리에 이동준은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했다는 안도감 섞인 코골이까지 내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잠 한숨 못 자고 눈을 뜬 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저주와 남편의 회피하던 눈빛을 머릿속에서 되감았다. 가슴을 짓누르던 둔한 통증은 무뎌졌고 그 자리를 전례 없는 명료함이 채웠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내 인생을 이딴 사람들 손에 망가뜨릴 수는 없다. 새벽 1시, 나는 조용히 일어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다. 나는 발소리를 죽여 현관으로 향했다. 다행히 시어머니가 내 핸드폰은 빼앗았지만 대문을 잠글 생각까지는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아마 그녀 눈에는 내가 혼자 외출할 배짱도 능력도 없다고 보였겠지. 나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려 내가 3년간 살았던 이 집을 도둑처럼 빠져나왔다. 깊은 밤의 강남 빌라촌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가로등만이 희미한 빛을 던지고 있었다. 나는 바깥의 자유로운 공기를 탐욕스럽게 들이마셨다. 약간의 냉기가 섞여 있었지만 저택 안에 숨막히는 답답함보다 만배는 나았다. 10여 분을 빠르게 걸어 마침내 길모퉁이에서 불 켜진 24시간 편의점과 그 옆에 덩그러니 서 있는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다행히 나오기 전 이미 명목상으로만 내 것이 된 지갑에서 오랫동안 모아둔 동전 몇 개를 챙겨 나온 것이 있었다. 나는 전화부스로 들어가 문을 닫고 바깥 세상과 나를 차단했다. 차갑고 묵직한 수화기를 들자 흥분으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기억에 의지해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번호를 한자 한자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호음을 들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전화벨이 한참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고 저편에서 잠결에 잠겼지만 여전히 묵직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아빠, 단 한마디를 내뱉자마자 목이 메어왔고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졌다.
지난 3년간 쌓인 모든 서러움과 고통, 그리움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홍수처럼 터져나왔다. 나는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을 참을 수는 없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이내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없이 또렷하고 가슴 아픈 음색으로 바뀌었다. 민서냐? 우리 딸 민서 맞아? 무슨 일이야? 누가 너 서럽게 했어? 아버지는 왜 공중전화로 전화했는지, 왜 이 시간에 전화했는지 묻지 않으셨다. 그저 단번에 내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알아차리셨다. 아빠, 저 괜찮아요. 나는 울면서 말했지만 말은 조각조각 부서져 나왔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나에 대한 걱정이었다. 애비 속이지 마라. 내 엄마가 매일 내 사진 보면서 눈물 짓는다.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깟 집안 배경이나 따지는 집구석은 믿을 게 못 된다고. 그놈들이 너 괴롭혔어? 당장 말해. 아빠가 지금 바로 서울로 사람 보내서 너 데려올 테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따뜻한 물줄기가 되어 내 얼어붙은 심장을 감쌌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감정을 추스르려 애쓰며 방금 있었던 일과 지난 3년간 겪었던 온갖 제약과 냉대를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드렸다. 전화기 저편에서 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내 말이 끝나자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셨다. 전화가 끊긴 줄 알았을 정도였다. 민서야, 마침내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다. 아빠가 다 알았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때 널 말렸어야 했는데. 이제 아빠 말 잘 들어라. 내가 결혼할 때 아빠가 줬던 결혼 선물 기억나니? 이 씨네 집 옆에 3년 동안 비어있던 그 저택 말이다. 그 집 열쇠, 아직 내가 가지고 있지? 나는 멍해졌다. 그 열쇠, 당연히 기억했다. 결혼 전 아버지는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주셨는데 그 안에는 독특한 모양의 열쇠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아버지는 그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피난처라고만 하셨다. 미래의 시대 근처이니 남편과 싸우고 집에 들어가기 싫은 날이 있으면 거기서 며칠 지내며 머리를 식히라고. 사랑의 단꿈에 빠져있던 나는 아버지가 유난을 떤다고 생각하며 웃어넘겼다. 이동준네 집안이 얼마나 좋은데 시집가서 호강할 일만 남았지 무슨 피난처가 필요하겠냐고. 나는 그 열쇠를 낡은 보석함 맨 밑바닥에 던져두고 3년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아버지가 빌려놓은 작은 오피스텔이려니 생각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신 곳이 그 동네 전체에서도 유명한 최고급 저택일 줄이야. 그 저택은 거대한 정원을 낀 엄청난 대지 위에 있었고 늘 비어 있었다. 3년 전 한 미스터리한 부호가 12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격에 매입했지만 아무도 입주하지 않았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아빠? 그 저택. 아빠가 사신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려왔다. 그럼 누가 샀겠냐? 아버지의 말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기색이 묻어났다. 이 박혜진의 딸을 어디 가서 서러움 한 점이라도 겪게 할 수 있겠어? 너한테 퇴로 하나는 만들어줘야겠는데 재벌이라는 신분이 내 평범한 결혼 생활에 부담을 줄까봐 여태 말 안 했던 거다. 나는 그 이동준이란 놈이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지?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민서야, 명심해라. 넌 지방소도시 출신의 외로운 애가 아니야. 넌 부산 최대 원양어업 그룹 해왕수산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우리 박씨 집안은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 해왕수산, 그 네 글자가 내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물론 해왕수산을 안다.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수산업계의 거물로 사업은 전 세계에 뻗어 있었다. 아버지가 수산물 사업을 하시고 사업 규모가 꽤 크다는 건 알았지만 그분을 전설적인 상업제국과 연결지어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소박하게 생활하셨다. 차는 평범한 국산차였고 옷도 명품이 아니었다. 두 분은 나를 너무나 잘 보호해 주셨다. 내가 그저 유복한 집안의 평범한 딸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나는 소위 사랑이라는 것을 위해
이동준이 나를 돈 보고 만나는 여자로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심지어 내 유복한 가정 환경을 일부러 숨기고 아버지가 작은 어선을 운영하신다고만 말했다. 지금 생각하니 이 얼마나 지독한 아이러니인가. 내가 그토록 조심스럽게 지키려 했던 것들이 그들 눈에는 한낱 웃음거리였을 뿐이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나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눈물은 이미 말랐고 그 자리에는 전에 없던 확고함이 자리 잡았다. 그래, 그게 내 딸이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다. 마음껏 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집안이 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 돈이 부족하면 말하고 사람이 부족해도 말해. 아빠, 사람들이 내일 바로 서울로 가서 대기하고 있을 거다. 전화를 끊고 나는 전화 부스 안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깊은 밤의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지만 나는 전혀 춥지 않았다. 오히려 뜨거운 피가 온몸을 흐르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내 모습을 내려다봤다. 이 값싼 운동복, 실밥이 터진 운동화, 그리고 지난 3년간 무뎌질 대로 무뎌진 성격. 됐다. 이제 정말 됐다. 박민서, 오늘부터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저택에 돌아왔을 때는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다. 나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방으로 돌아왔다. 이동준은 내가 나갔다 온 줄도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잘생겼지만 낯선 잠든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 어떤 파문도 일지 않음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파격적으로 가사도우미보다 일찍 일어나온 가족을 위해 푸짐한 아침상을 차렸다. 내가 마지막으로 미역국을 식탁에 올렸을 때 시어머니와 이동준은 놀랍다는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어머님, 동준 씨, 좋은 아침이에요. 나는 어젯밤에 히스테리 섞인 다툼은 없었다는 듯 가장 온순하고 단정한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한참 동안 의심스럽게 뜯어보더니 느릿느릿 식탁 상석에 앉았다. 그녀는 내가 끓인 국을 한 숟가락 맛보더니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맛이 제법이네. 나는 즉시 시선을 내리깔고 참회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어제는 제가 철이 없어서 어머님 속을 상하게 해드렸어요. 밤새 생각했는데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아요. 이 집에 시집 왔으니 저는 이제 이 집 사람인데 자꾸 친정 생각만 하면 안 되죠. 앞으로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 집 며느리로서 어머님 아버님 잘 모시고 동준 씨 잘 내조할게요. 내 말이 그녀의 마음에 쏙 든 모양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즉시 흐림에서 맑음으로 바뀌었고 심지어 의기양양한 미소까지 지었다. 그녀는 이동준을 쳐다봤는데 그 눈빛은 마치 거봐, 나한테 방법이 있다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동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에게 칭찬하는 듯한 미소를 보냈다. 민서야, 그렇게 생각해주니 정말 다행이다. 난 내가 현명한 아내인 줄 알고 있었어. 그들 둘의 당연하다는 듯한 모습을 보니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다. 현명하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현명한지 똑똑히 보여주지. 그 후 며칠간 나는 그들이 꿈꾸던 완벽한 며느리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매일 메뉴를 바꿔가며 식사를 준비했고 집안을 먼지 하나 없이 청소했으며 시어머니의 어떤 트집과 심부름에도 웃는 얼굴로 순종했다. 나의 회개와 순종은 그들을 매우 만족시켰고 집안 분위기는 전례 없이 화목해졌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이웃들 앞에서 내가 드디어 자기에 의해 길들여졌다며 보기 드문 현모양처라고 칭찬하기 시작했다. 내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을 축하하기 위해 시어머니는 자비롭게도 나에게 선물 하나를 하사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자신의 보석함에서 오랫동안 착용해 촌스럽고 낡은 순금 목걸이를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민서야, 내가 요즘 하는 걸 보니 기특해서 이 목걸이를 너에게 하사하마. 이건 내가 시집 올 때 내 할머님께서 주신 아주 의미 있는 물건이야. 앞으로 잘 차고 다니면서 우리 이씨 집안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라. 나는 그 기름진 광택이 도는 금목걸이를 보며 속이 울렁거렸다. 이것은 상이 아니라 내가 이씨 집안의 소유물임을 시시각각 상기시키는 계목걸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나는 겉으로는 감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두 손으로 목걸이를 받아 들었다. 목소리마저 감격에 겨워 떨리는 듯 연기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잘 차고 다니면서 어머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게요. 나는 그녀의 면전에서 그 두껍고 무거운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는 감촉이 굴욕의 낙인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와 이동주는 내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들 눈에는 내가 완전히 길들여져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가장 순종적인 인형이 된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들은 이 목걸이가 내가 그들에게 선사할 이 멋진 쇼의 마지막 소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나는 고개를 숙여 목의 금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냉소를 입가에 띄었다. 멋진 쇼는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당일 서울의 날씨는 유난히 맑았다. 이른 아침부터 나는 거대한 엔진 굉음과 시끄러운 사람들 소리에 잠에서 깼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봤다. 최고급 이사업체 로얄 무빙 로고가 박힌 거대한 트럭 몇 대가 우리 집과 옆집에 비어있던 저택 사이 도로를 점령하듯 줄지어 서 있었다. 길 전체가 거의 막힐 지경이었다. 통일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훈련된 모습으로 차에서 내려 경계선을 치고 바닥 보호제를 깔기 시작했다. 그 위세가 마치 이사가 아니라 무슨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듯했다. 이렇게 큰 소동은 금세 조용한 빌라촌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웃들이 하나둘 집에서 나와 멀찍이서 손가락질하며 수근거렸다. 내 시어머니 김 여사 역시 이런 구경거리를 놓칠 리 없었다. 그녀는 외투 하나를 걸치고 뛰쳐나가 자기 집 마당 문 앞에 서서 구경하면서 옆에 있던 안면 있는 이웃집 부인에게 입을 삐죽이며 빈정거렸다. 어머나, 웬 졸부가 이사를 왔나 봐. 교양머리하고는 아침부터 시끄럽게 사람 잠다 깨우고. 저 요란한 꼴 좀 봐. 모르는 사람이 보면 대통령이 청와대 입주하는 줄 알겠네. 요즘 돈 좀 벌었다는 것들은 꼭 저렇게 허세를 부린다니까. 품위 없게. 옆집 부인이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이에요, 사모님. 저 집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 누가 샀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 이사업체 위세를 보니 보통 내기는 아닌가 봐요. 보통 내기가 뭐 별거겠어? 투기나 해서 돈 좀 번 촌놈이겠지. 우리 강남 상류층에 껴보려고 발악하는 거 아니겠어?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런 신흥 부자들을 가장 경멸했다. 돈만 있고 근본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가 입에 올린 그 품위 없는 졸부가 바로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던 부산 출신의 촌스러운 사돈이라는 것을. 나는 2층 창가 뒤에 서서 마당에서 팔짝팔짝 뛰며 경멸에 찬 얼굴을 하고 있는 저 여자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때가 거의 되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잠옷을 벗고 가장 평범한 회색 홈웨어를 입었다. 머리는 대충 틀어 올리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하사한 그 촌스럽고 무거운 금목걸이까지 일부러 착용해 쇄골 위에서 묵직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게 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온순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심호흡을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에는 이동준도 깨어 있었다. 그는 커피를 든 채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의 소동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밖에 무슨 일이야? 시끄러워 죽겠네. 옆집에 드디어 누가 이사 오나? 네, 내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오늘 이사하는 것 같아요. 신경 꺼 이 교양 없는 인간들. 그는 짜증스럽게 손을 휘젓고는 출근 준비를 하러 돌아섰다. 그의 눈에 이것은 그저 자신과 무관한 소동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고 곧장 현관으로 향했다. 내가 문을 열고 사람들 시야에 나타났을 때 마당에 있던 시어머니와 이웃들은 잠시 멈칫했다.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나에게 소리쳤다. 넌 왜 나와? 빨리 아침밥이나 할 것이지. 거기 서서 망신당할 일 있어? 나는 그녀의 호통을 무시하고 그저 평온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와 우리 집 마당을 가로질러 소란스러운 도로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호기심, 의아함, 그리고 경멸. 이사업체 책임자가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즉시 공손하게 맞이하며 허리를 살짝 숙였다. 박민서 사모님, 오셨습니까? 나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리고 내 시어머니, 이동준, 그리고 목을 길게 빼고 구경하던 모든 이웃 앞에서 주머니에서 3년간 잠들어 있던 그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나는 옆집의 웅장한 저택대문 앞으로 걸어가 모두가 경악하는 시선 속에서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꽂아 넣었다. 찰칵하는 맑은 개문 소리가 소란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온 세상이 음소거 버튼이라도 누른 듯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내 시어머니의 얼굴 표정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장관이었다. 그녀는 입을 떡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경멸과 빈정거림이 얼굴에 그대로 굳어 있었지만 그 위로 거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충격이 덮쳐왔다. 나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무거운 오크 대문을 살짝 밀어 열고 돌처럼 굳어버린 이사업체 책임자에게 돌아보며 말했다.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시작해주세요. 조심 좀 해주세요. 안에 있는 가구들은 전부 이탈리아에서 맞춤 제작한 거라 흠집나면 곤란하니까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극도의 정적 속에서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이웃들이 속삭이기 시작했고 나를 향한 그들의 시선은 의아함에서 경악으로 다시 경악에서 경외로 바뀌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그리고 내 시어머니?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눈에 띄게 사라지고 있었다. 불그락푸르락하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막 집에서 출근하려던 이동준 역시 문 앞에서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가방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 서류들이 흩어졌다. 그는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그의 어머니보다 더 깊은 충격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아우라를 풍기며 저택 문 앞에 부드럽게 멈춰섰다. 햇빛 아래 반짝이는 값비싼 차체는 주위 사람들의 또 한 번의 낮은 탄성을 자아냈다. 검은 정장에 흰 장갑을 낀 운전기사가 재빨리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다. 고급 수제화를 신은 발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오랜만에 뵙는 내 아버지가 몸에 꼭 맞는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우아하게 내리셨다. 비록 예순이 넘으셨지만 꼿꼿한 자세와 비범한 기품, 오랜 세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특유의 위엄이 서린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셨다. 이어서 어머니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리셨다. 어머니는 샤넬의 클래식한 원피스를 입고 은은한 진주 귀걸이를 하셨는데 그 기품 있고 우아한 자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칭 상류층들을 순식간에 압도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난 3년 중 가장 진실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치맛자락을 살짝 들고 새장을 벗어난 작은 새처럼 그들을 향해 달려갔다. 아빠, 엄마, 나는 아버지의 품에 뛰어들어 그를 꽉 껴안았다. 익숙하고 안심되는 향기가 나를 감쌌다. 나는 그의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고 모든 서러움과 강인함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돌아왔으면 됐다. 돌아왔으면 돼서 아버지는 내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애틋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어머니도 다가와 따뜻한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우리 민서,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고생 많았지?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 품에서 나와 눈물을 닦고 웃으며 두 분의 팔짱을 꼈다. 아니에요, 아빠, 엄마.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해요. 두 분의 새집이에요. 우리 세 식구는 그렇게 다정하게 서서 그곳의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리고 나는 몸을 돌려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이미 석상이 되어버린 내 시어머니와 남편 앞으로 다시 걸어갔다. 그들 둘의 안색은 창백함을 넘어 공포와 수치, 절망이 뒤섞인 잿빛이었다.
시어머니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동준은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듯 텅 빈 눈으로 나를, 그리고 내 뒤에 롤스로이스와 위압적인 부모님을 번갈아 쳐다봤다. 마치 자신의 인지 범위를 벗어난 이 모든 것을 소화하려는 듯. 나는 시어머니 앞에 멈춰섰다. 나는 손을 뻗어 바람에 흩날린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정리해 주었다. 내 얼굴의 미소는 봄바람처럼 온화했다. 심지어 일부러 가슴을 살짝 내밀어 그녀가 하사한 금목걸이를 더 똑똑히 볼 수 있게 했다. 어머님, 나는 더없이 다정하고 착한 며느리의 말투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위에서 귀를 쫑긋 세운 이웃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이제 우리 이웃 사촌이네요. 참 좋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공포에 질린 그녀의 눈을 보며 미소를 더욱 활짝 지었다. 그리고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다. 어머님께서 제가 늘 친정 생각한다고 서운해하셨잖아요. 이제 됐네요. 2걸음이면 오는데. 앞으로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제가 언제든 달려와서 잘 모실게요. 잘 모실게요라는 마지막 3글자에 나는 특별히 힘을 주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다리가 풀리는 것이 똑똑히 보였다. 옆에 있던 이웃이 재빨리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리고 내 남편 이동준, 그는 나를 완전히 낯설고 무서운 괴물을 보듯 쳐다봤다. 그 순간 햇살은 더없이 좋았다. 내 몸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다. 나는 지난 3년간 가슴에 쌓여있던 울화가 마침내 남김없이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씨 집안은 강남 일대 전체에서 엄청난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들 온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시어머니에게 3년간 하녀처럼 불임당했던 부산 촌년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옆집 120억짜리 저택의 주인이 되었고 그 뒤에는 그들이 감히 우러러볼 자격조차 없는 거대 기업 총수가 버티고 있었다. 과거 내 시어머니와 함께 내 뒷담화를 하던 이웃 부인들은 이제 나를 경외와 아첨이 섞인 눈으로 쳐다봤다. 그리고 내 시어머니는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혈압이 치솟아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했다. 저녁, 이동준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 그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표현이 맞겠다. 나는 그 저택에 다시 발을 들여놓지 않고 곧장 내 소유의 새 집으로 들어왔다. 이곳의 공기는 한 모금 한 모금이 자유의 맛이었다. 그는 우리 집 웅장한 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초인종을 눌렀고 나는 집사에게 그를 들여보내라고 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화려한 유럽풍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홍차를 마시고 있는 나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 후회, 그리고 감출 수 없는 아첨의 기색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지난 3년간 그가 내게 이토록 저자세로 나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서 있었다. 민서야,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미안해. 나는 정말로 자네 집이 그런 집안인 줄 몰랐어.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우스웠다. 그래서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이동준 부장님, 당신 말은 만약 우리 집이 해왕수산인 걸 미리 알았더라면 당신 어머니가 나를 온갖 방법으로 구박하는 걸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란 뜻인가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박해진 회장인 걸 알았더라면 내가 모욕당할 때 나서서 나를 지켜줬을 거란 말이에요. 내 말은 칼이 되어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그는 우물쭈물 말했다. 그런 뜻이 아니야. 민서야, 우린 부부잖아. 우리 부부. 나는 그의 말을 끊고 옆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그의 앞에 던졌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 이혼 합의서라는 제목이 눈에 아프게 박혔다. 이동준 씨, 나는 일어서서 그를 내려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이씨 집안의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지? 강남에서 나름 알아주는 집안이라고 항상 말했잖아? 유감스럽게도 오늘부터 나
박민서는 당신들 이씨 집안 평생의 가장 큰 수치이자 망신이 될 거야. 그는 온몸을 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이혼 서류를 쳐다보다가 다시 나를 올려다봤다. 그의 눈에는 당황과 애원이 가득했다. 안 돼. 민서야, 나한테 이럴 순 없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사랑해. 사랑. 나는 웃었다. 웃다가 눈물이 나올 뻔했다. 당신이 사랑한 건 당신의 우월감을 만족시켜주고 당신 어머니가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으며 당신에게 어떤 골칫거리도 안겨주지 않는 촌뜨기 여자였어.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의 그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사랑한 거야. 이제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이 이 촌뜨기 여자의 발 아래 짓밟히니까 겁이 나는 거지. 이동준 씨, 당신 정말 역겨워.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2층으로 올라갔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그는 그 이혼 합의서를 앞에 두고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일의 진행은 내 생각보다 훨씬 빨랐다. 아버지의 일처리 방식은 늘 번개 같았다. 안 하면 안 했지, 한 번 시작하면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스타일이었다. 내가 이혼을 요구한 바로 다음 날 시아버지의 그저 그런 건설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을 접했다. 그들 회사의 최대 고객사이자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던 동해건설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투자를 철회하고 모든 협력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시아버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사방으로 이유를 수소문했고 마침내 한 지인을 통해 동해건설의 배후에 있는 최대 주주가 바로 내 아버지의 해왕수산 사나이 눈에 띄지 않는 투자 자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소식은 이씨 집안을 무너뜨린 마지막 결정타였다. 최대 고객을 1차 은행은 대출 상환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협력사들은 줄줄이 등을 돌렸으며 회사의 자금줄은 순식간에 끊겼다. 하룻밤 사이에 강남에서 나름 알아준다고 자부하던 그 집안은 전례 없는 재정 위기에 빠졌다. 그들이 자랑하던 저택 역시 담보대출 때문에 곧 은행에 넘어가게 될 처지였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변호인단, 서울 불패로 불리는 법무법인 정의가 정식으로 이씨 집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사유는 이혼 재산 분할이 아닌 정신적 학대와 불법적 신체의 자유 제한이었다. 내가 지난 3년간 몰래 녹음해온 모든 증거, 시어머니의 매번의 폭언, 가족과의 연락을 막았던 발언, 그리고 이동준의 차별과 냉대가 담긴 말들을 변호사에게 넘겼을 때 산전수전 다 겪은 변호사마저 경악했다. 그는 이 증거들이라면 이동준과 그의 어머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삼성그룹은 기업 이미지 보호를 위해 즉시 개인 품행 문제로 인한 악의적인 사회적 영향을 이유로 이동준을 해고했다. 한때 장래가 유망하고 수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샀던 서울대 엘리트는 순식간에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해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이혼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 이씨 집안은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재산을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의 모든 것이 내 눈에는 역겨울 정도로 더러웠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내가 시집 올 때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혼수만을 챙겨나왔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이동준은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했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마지막으로 내게 애원했다. 민서야,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는 그를 보며 그저 가련하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그 허상 같은 사랑으로 나를 올가매려 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평온하게 말했다. 이동준 씨, 우리 사이에는 사랑 같은 건 없었어요. 당신이 말하는 사랑은 우월감 위에 세워진 동정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어요. 내가 그들 가족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몇 달 후였다. 그날은 날씨가 아주 좋았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우리 집 저택정원에서 여유롭게 애프터눈 티를 즐기고 있었다. 집사가 갓 구운 마들렌에서 버터와 레몬 향이 퍼져나왔고
햇살은 파라솔 틈새로 부서져 잔디 위에 얼룩덜룩 쏟아졌다. 바로 그때 낡은 소형 트럭 한 대가 끼익 소리를 내며 옆집 이씨네 저택 문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인부 몇 명이 내려 가구를 싣기 시작했다. 한때 시어머니가 자랑하던 유럽풍 소파와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지금은 쓰레기처럼 값싼 담요에 쌓여 더러운 트럭 짐칸에 쌓이고 있었다. 나는 이동준을 보았다. 그는 보풀이인 낡은 티셔츠를 입고 넋이 나간 채 인부들을 도와 짐을 나르고 있었다. 과거의 의기양양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어머니 김 여사, 한때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귀부인은 지금 잿빛 옷을 입고 길가의 작은 간이의자에 앉아 눈앞의 모든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해 순식간에 20살은 늙어 보였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잠시 마주쳤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원망, 후회, 그리고 그보다 더 짙은 완전히 무너진 자의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읽었다. 나는 피하지도 어떤 우월한 표정을 짓지도 않았다. 그저 평온하게 내 본차이나 찻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햇살은 좋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돌려 부모님께 미소 지었다. 아빠, 엄마, 여기 햇살 참 좋네요. 아버지는 손에 든 신문을 내려놓고 사랑스럽게 나를 보며 말씀하셨다. 내가 좋으면 됐다. 앞으로 어디를 가고 싶든 무엇을 하고 싶든 전부 내 마음대로 결정해. 아빠 엄마는 언제나 널 응원한다. 나는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정원의 활짝 핀 장미를 바라보며 전례 없는 평온과 안정을 느꼈다. 한때 나를 3년간 가두었던 저 저택은 이제 내 눈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무관한 풍경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도 결국 내 인생에서 완전히 넘겨버린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엔드.